계속해서 5G, 6G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5G, 6G를 대변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초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초시대를 위한 반도체의 필요성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시대가 열리고 5G, 6G가 열리면 결국 XR 하드웨어 기기부터 관련된 마켓이 열린다고 두 분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런 AR, VR을 포함한 XR이 반도체 산업에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XR 관련해서 보시면 딱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CP&D 관점에서 컨텐츠 플랫폼 관련해서 클라우드 관련된 그 메모리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그 다음에 디바이스 관점에서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기기가 나와야지 뭔가 쓸 수 있거든요. 자, 기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XR 기기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오큘러스 한번 써보신 분 많으시죠? 딱 써보면 10분도 못 써요. 목 아파서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XR 기기는 경박 단소화, 그리고 안경처럼 쓰거나 아니면 콘택트 렌즈처럼 쓰이기 때문에 플렉서블하게 저전력이어야지만 그게 기기의 특징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엄청나게 컴퓨팅 성능이 많이 잡아먹느냐, 아니면 여기는 그냥 더미 디바이스고 클라우드에서 많이 컴퓨팅을 하느냐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많이 컴퓨팅을 한다면 비싼 반도체, 여기다가 고집적화 컴퓨팅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걸 비싸게 할 수 있는 반도체가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거지만, 클라우드에서 연산을 많이 하게 된다면 굳이 왜 비싼 게 여기 들어가야 돼 정도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세상 변화의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준비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이렇게 보급이 되게 되면 역시 디바이스, AR, VR, XR을 위한 전용 칩이 필요하겠죠. 그쵸. 사실은 퀄컴 같은 경우도 사실 퀄컴 XR이라 그래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런 AR, VR, XR 개발자들한테 먼저 제공을 아예 해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으라고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럼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디바이스에서 많이 할 거냐, 아니면 데이터를 송출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또는 이제 엣지 컴퓨팅 환경, MEC 환경에서 많이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디바이스가 많이 팔린다라 그러면 모바일 디램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MEC 환경에서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컴퓨테이셔널 SSD 같은 이런 발전된 형태의 반도체 제품들이 반드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죠.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AR, VR, 5G, 6G가 결국은 우리 SK하이닉스가 주력하고 있는 모바일 디램, SSD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G, 6G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 또 더 준비하신 얘기가 있어요. 시장 관점, 공정 관점 이런 데서 어떤 임팩트가 올 건지. 네, 시장 관점에서 일단 공정 관점 한번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관점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아까 전에 5G, 6G 시대 때 스마트폰 말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야. XR, IoT, AR. 요 프레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R, IoT, AR. 그리고 여기서 CP&D. 이렇게 보시면 프레임이 확 잡히실 겁니다. 거기서 몇 개만 집어 놓고 갈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 XR. 아까 보셨죠? 이제 IoT를 봐야 되겠죠. IoT 관점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MMTC 관점에서 매시브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기기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고성능보다는 저성능 중심으로, 그리고 싸고, 여기도 칩셋이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IoT 시대는. 그렇게 되려면 이거 몇만 원 되면 안 팔리잖아요. 몇천 원 단계에 팔릴 수 있도록 싸고 내구성 좋게, 그리고 당연히 한번 해놨으면 안 갈 수 있도록 저전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센서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센서들이 막 붙어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환경이 필요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특히 커스텀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AI 관점에서는, 기기단에서는 AI 처리가 가능하도록 요즘 테슬라나 이거에서는 커스텀 AI 반도체 단말 부품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도 스마트폰보다 더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AI가 대응할 수 있는 클라우드용,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많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또한 그 말씀 주신 커스터마이즈드 된 AI 반도체 부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절실히 절감하고 있는데요. 요 관련해서는
제가 김영호 센터장님하고 그 가젯 서울이랑 같이 3명이서 모여서 네. AI 반도체에 대해서 찍어둔 VOD가 있습니다. 마이써니에서 검색하셔서 꼭 시청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센터장님도 뭐 MEC 위주로 얘기하고 데이터 센터 뭐 얘기도 하고 해주셨는데요. 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가 현재도 CPU 처리 능력 대비해서 데이터 전송 시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 뭐 폰노이만 보틀렉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5G에서 6G로 넘어가면서 데이터 센터에서의 전송 속도가 과연 어디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궁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아예 획기적으로 갈아엎자. 이게 그래서 반도체와 메모리를 붙이는 게 나을까? 사실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속도가 최대 50배까지 빨라진다라 그러면 메모리 처리도 50배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용량을 키울 거냐 속도를 증가시킬 거냐인데 두 가지는 같이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일반적으로 프로세서 메모리를 붙여서 데이터 이동 시간도 줄이는 그림, 그래서 프로세서 니어 메모리, 프로세서 인 메모리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데이터 센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픈 캐피, CXL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최적화하자라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는 것들 통신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 데이터를 앞으로 압축도 해야 되고 암호화해야 되고 할 때는 뭐가 붙어야 될까요? HBM이 2개씩 붙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도 스마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과 핵심어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리뷰하시면서 중요한 핵심어들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특히 CXL 이런 거 중요합니다. CXL. 네. 또 뭐 뉴로모픽 얘기도 해주셨고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뇌가 굉장히 적은 전력을 쓰면서 어마어마한 연산과 기억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 세포인 뉴런과 그걸 복사해서 본떠서 만드는 뉴로모픽이라고 표현하는 이 컴퓨팅 기술이 아마 앞으로 5G, 6G를 넘어선 시대에 분명히 우리 옆에 성큼 다가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이 이거죠. 뉴로모픽 반도체, 이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근데 또 조금 전에 우리 뉴로모픽 얘기를 우리 센터장님께서 해주셨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빅데이터 시대에 결국은 데이터가 너무 빠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변화를 할 때 가급적이면 기억과 연산과 이제 통신까지 하나로 만들면 가장 빠르게 처리되지 않겠냐라는 컨셉이고 그 과정을 거치는 게 프로세서 니어 메모리, 프로세서 인 메모리, 컴퓨팅 인 메모리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의 칩으로 가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결국 꽃을 피우는 거는 6G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G 시대가 열리면 뉴로모픽 컴퓨팅의 시대가 같이 열릴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사실 SK하이닉스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이미 더 잘 알겠지만 D램 낸드 기술의 물리적인 스케일링 다운의 한계에 봉착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류 발전의 산물이 우리의 브레인, 뇌입니다. 그런 뇌를 모방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다면 앞서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산과 저장을 따로 분리하는 폰노이만의 구조가 아니라 연산과 저장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기술은 없을까? 그 과정에 길목에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는 기술이 현재 제품으로도 나와 있고요. 고객에도 일부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이 결국은 하려고 하는 기술은 다량의 학습과 추론을 계속해야 하는데 적합한 목적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요 다량의 학습과 추론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반복 학습입니다. 우리도 시험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반복해서 외우고 하잖아요. 근데 반복을 하다 보면 한 번에 하나씩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동시다발적인 병렬 처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폰노이만 구조는 CPU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이동에 따른 병목 현상이 이슈고 그로 인해 발열, 전력 소모 이슈, 속도 저하 이런 기술적인 이슈들이 많았지만 CPU와 메모리 입출력을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고 그 블록을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뉴로모픽 컴퓨팅은 다량의 반복 학습과 추론이 굉장히 적은 파워를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이런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여러 단계의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있는 시냅스의 강도를 어떻게 선형적으로 잘 표현할 건가 이런 거에 있어서 페로일렉트릭 머티리얼을 쓰는 디바이스들도 현재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전류가 끊어지더라도 정보는 계속 유지되어야 되니까요. 이런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유전 방막의 자발 분극 현상,
낸드에 있는 CTF, 차지 트래핑 레이어 이런 것들도 정보 저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순한 구조를 유지해서 현재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이 뭐 제너럴 퍼포스의 GPU, GPGPU, FPGA 기반이라면 향후에는 좀 더 뉴로모픽, 제가 말씀드린 뉴로모픽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뉴로모픽의 반도체 기술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요. 디지털 컴퓨팅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컴퓨팅의 패러다임이 지금 전환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컴퓨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우리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게 분명히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반도체 제국으로 표현되는 인텔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향후 3에서 5년 이내에 분명히 올 것이라 보고요. 그 큰 방향성을 SK 하이닉스 이사회를 포함해서 탑팀과 또 구성원들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큰 미래를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G, 6G로 이어지는 새로운 통신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데요. 이런 통신 산업의 변화가 반도체 제조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한데 팀장님 먼저. 반도체 제조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예, 내부 공정 또는 공장, 그리고 공급사슬 내 외부 공정, 그리고 공장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오류 감소, 유지 관리 작업, 그리고 소재, 반도체 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 많잖아요. 소재부터 물질부터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공장들이 연동돼서 더 저렴하게 보편적으로 가능해지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시스템 오류는 한 기기가 고장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연결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유지관리 작업 같은 경우에는 IoT가 센서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지, 혹은 기기 안에 있는 IoT가 문제를 미리 예측해서 고장 날 것 같았으니까 미리 고쳐주세요. 예, 세 번째, 그 공급망 관련해서는 실시간으로 수급 상황을 연동시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런 가능하게 하는 부분, 5G 그 기술이 프라이빗 5G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요즘 들어서는 그 이음 5G라고 하면서 국민 공모를 통해서 그 프라이빗 5G를 한국에서는 이음 5G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점에서 이게 뭐가 다른데? 라고 하면 5G, 원래 4G까지는 스마트폰만을 위한 거였는데 5G에서는 EMBB 말고 MMTC, URLLC에서 아주 고정밀한 공장에서도 모바일로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현재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독일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보쉬는 레팅길에 위치한 자사 반도체 공장에 프라이빗 5G를 구축해서 공장 내 무인 이동 로봇과 고정형 제조 설비를 연결 자동화시켜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등 이 부분들을 공장 내 혹은 공장 밖에 있는 다른 공장들과 연결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의 스마트 팩토리가 자동화였다면 사실 미래 스마트 팩토리는 지능화가 되겠죠. 그리고 5G 인프라를 첨단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짧은 네트워크 지연 문제랑 아주 사소한 오작동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프라이빗 5G의 특화망 솔루션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동통신사가 퍼블릭 5G망의 자원을 재활용해서 기업한테 사설 5G망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프라이빗 5G망을 풀세트로 구축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건요. 기업의 데이터가 사실 외부로 나가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퍼블릭망을 그냥 대여해서 쓰는 것보다는 내가 풀세트로 구축하고 싶은 생각도 상당히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에 가서 굳이 만들어야 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가 이제 뭐 테일러시에다가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망을 공급하는 쪽은 버라이즌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쪽은 삼성 SDS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MEC 구조를 도입해서 사실 웨이퍼 하나가 이동하는 것까지 체크하면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 스스로 네트워크 운영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거기에서 보안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지 또 이게 반도체나 이렇게 이 정보가 중요한 이 산업에서는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5G 기반의 MEC 기술을 도입해서 스마트 매뉴팩처링이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얘기했는데 또 갑자기 프라이빗 5G까지 얘기해가지고요. 이게 근데 사실은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청주 캠퍼스의 프라이빗 LTE망은 이미 투자가 되어 있고요. 이제 또 5G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5G 통신 기술이 우리가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 사용자 위주로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제조업의 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통신 기술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 산업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우리 SK그룹의 여러 멤버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팀장님께 네. 질문 드립니다. 혹시 CES 2022 다 보셨죠? 예, 봤을 때 저는 가장 크게 느꼈던 그 부분이 모바일 시장에 잘 대응하지 못했던 인텔의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인텔은 짱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신기한 게 인텔은요. AMD보다 낫습니다 하는데 AMD는 인텔을 쳐다봐도 안 보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변화에 집중하지 않았던 회사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시장은 어쨌든 10년마다 계속 발전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통신시장의 변화를 보고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업 기회들을 놓치지 않아야지만 SK하이닉스가 100년, 1000년 기업일 때도 더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미 SK가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이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가 잘 준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학습했던 부분들을 그리고 사실상 실무는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고 적용하시면 더 성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부고속도로가 4차선이던 시절에 그때 교통량하고 물동량 이게 8차선으로 바뀌었을 때 사실은 그 이제 휴게소만 가도 들어오는 차들이 다르기 때문에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아주 커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5G의 고도화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6G 시대는 멀리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안 거죠. 그러니까 통신 산업의 진짜 격변기. 그리고 우리는 통신도 하지만 반도체도 한다. 그쵸. 사실 중국이 무서웠던 건 뭐죠? 화웨이가 통신 장비를 하는데 하이실리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인프라에 대해서 전 세계 어디보다 가장 빨리 하는 SK가 있습니다. SK텔레콤, 스퀘어가 있는데 거기에다 반도체까지 엮어진다. 그럼 사실 그룹 간의 시너지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한 메타버스라기보다 AI와 메타버스가 만나는 AI버스 시대에 최적화된 메모리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와 유기적인 통합 솔루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먼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아니라 이제 진짜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SK그룹의 자랑스러운 구성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조금 무거운 도전이긴 하지만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SK그룹의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따로 또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또 옆에 멤버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서 서로 학습하고 토론하고 토의해서 또 다른 새로운 물결에 SK의 그룹에 들어가 있는 여러 멤버사들은 서로 합심해서 또 다른 물결을 기회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잘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경쟁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통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통신을 하고 있는 멤버사가 있기 때문에 이를 10분 활용하면 훨씬 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변화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또 불러주시면 더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써니의 두 번째 라이브 강의 함께 해주신 우리 신동현 팀장님께 그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셨던 우리 구성원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게 진짜 그룹의 시너지가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것이 저도요. 그냥 느낌으로 팍팍 드는 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팀장님 감사합니다. 토픽은 5G, 6G 미래 통신 기술입니다. 5G 제가 강의 초반에 오지게 빠르다라고 했는데요.
오지 탐험을 통해서 새로운 6G, 6G 시대를 열어가는데 여러분들의 회사에 대한 커미트먼트, 자발적인, voluntary한, willingly한 우리 VWB 잘 아시잖아요. 브레인 인게이지먼트 그런 경영의 철학을 잘 마음속에 넣고요. 정말 SK그룹의 모든 멤버사가 일치월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의 장이 5G, 6G 미래통신기술과 함께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저희 5월에는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또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그 트렌디한 뉴스도 같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